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너 제대로 버텨보자. 준호버 7회 방송입니다. 저는 3회를 맡고 있는 판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무지랭이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병아리입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뭐라카노. 지금은 살짝 알랑말랑하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선생 이승조입니다. 실전 경험을 여러분들이 녹아나게끔 같이 생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여신입니다. 저는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내용, 또 저희가 증권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께 전달해주고 있죠. 오늘 어떤 얘기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몰빵입니다. 햄릿이 그랬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것이 문제이죠. 상한가 가는 종목에 몰빵은 몰빵입니다.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더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주가 좀 굉장히 기대 이하로 주식시장이 반응이 좀 이상해서 지금 한 주를 마감하는 시점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몰빵님은? 저요? 이번 주 재미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재미 봤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 셀트리온 갖고 재미 봤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되게 많이 떨어졌죠. 오늘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주 오전까지 한 분위기 좋다가 예. 오후 한 2시 이후부터 갑자기 네. 거의 전체 종목 중에 한 70~80%가 푸른 불, 네, 푸른 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그 정여신 님이 이번 주부터 이슈해서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다 하는 평이 무슨 심야 방송 듣는 것 같다고. 평소에는 제가 또 발랄하게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이런 매력도 있다고 어필하려고. 제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 1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발랄하고 예쁜 목소리로 찾아갈게요. 예. 2부 기대해주세요. 그래, 그날 이제 말씀하시기를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 부분에서 인하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막 이런 예상도 좀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증권주라든가 건설주에 한번 주목을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에 그 주가 오히려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네. 원론적으로 할 땐 참 황당했을 거예요. 예. 금리나 하면 저가 증권주는 상한가 정도 한번 쳐줬었고, 네. 건설주나 대형 증권사는 한 10에서 15% 정도, 네. 그리고 지수도 한 30에서 50포인트에서 지금 한 2100 정도 와야 되고, 이런 게 정상의 패턴, 금리나 효과.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찬물을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매도로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 호재 나왔는데, 네. 호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매매라고 소위 얘기하는 파생시장에서 네. 오히려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예. 그래서 마치 시장은 금리 동결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인하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이제 시황관이 지금 지배하냐면 네. 이 한국 시장에서 액티브의 방향성 매매보다는 오히려 변동을 더 확대시키면서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 갖고 롱숏만 지배하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더 요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네. 확대되는 예. 그런 시황관이 이제는 또 노출되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헤지펀드나 우리나라의 기관들의 에너지나 파생시장의 외국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반대 에너지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옛날에는 우정국이 차익 거래를 허용해갖고 네네네. 그거를 충분히 받아내거나 조절할 네. 수 있었는데 예.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하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인하를 했는데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그때 정재신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갈 텐데 이게 효과도 못 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단 사실 가장 생각하기에 금리 인하되면 서민들이 더 투자를 나서고 네.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이었는데
근데 사실 아까 무국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폭락했다고 했는데 네. 그 장의 추이를 보면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서 증권주가 막 올랐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이거 오르나 봐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다가 네. 갑자기 빠져나간 거죠. 예.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손해를 보셨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주가 안 움직인 건 분명하지만 다음 주에 또 상한가 변동폭이 확대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또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뭔가 좀 작전 냄새가 좀 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 소위 말하는 개미 군단들은 위험이 더 점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주식을 배우러 여기 왔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점점 무서워서 어디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묻지마 투자도 있었고 뭐 흔히 말하는 테마주, 세력주 이런 거에 따라 주식이 움직였는데 이젠 사실 상한가 변동폭 확대 때문에 잘못하면 하루 만에 60%가 손실이 날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더 그만큼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 상한가 제한을 이제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우리 금리 인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슈잖아요, 이번 주에. 네네. 우리 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몰빵을 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저 비이성적인 약간 투자자를 몰고 계시는데 아니요, 이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수익이 있죠.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근데 수익은 나누고 계시니까. 아, 당연하죠, 지금. 근데 물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무 선생님 항상 저한테 걱정을 하십니다. 어깨 힘들어하다가 장애인 됐나. 항상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네. 어쨌든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 예. 배고플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금리 인하 발표가 났을 때 그러면 몰빵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저는 이미 다른 종목을 어제 갈아탔죠. 아, 이미? 네. 어. 안 빠진 종목이 들어가 있었죠. 아, 피는 안 보셨어요? 오히려 저는 오늘 2% 올라갔어요. 제가 들어간 종목. 그건 왜냐하면 예. 금리 인하고 저는 뚱딴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금리랑 상관없이 네.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셨군요. 삼성제약이요. 아. 그건 오히려 올라갔어요. 아. 지금 목발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네네네네. 했는데 개별 종목이나 세력주 하신 분이 오히려 수익 났어요, 금리나. 아, 그러니까 정답. 괜히 그리고 개별주가 세력주. 개별 세력주. 예, 아. 정상적인 사고로 이제 금리 인하하면 네. 건설이나 증권이나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네. 또 엔화 속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 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화도 약세로 가져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도 네. 플러스 알파돼서 시장이 건전한 좀 종목장이나 코스닥 종목이 개별주보다 네. 그냥 대형주로 중심 이동되는 걸 원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든 어널리스트나 이제는 너무 코스닥 종목들의 변동성 이제 가격 제한폭 풀리니까 네. 그거 위험하시니까 위험해지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네. 이제 건설주나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 납폭 가다주 사십주 했는데 그거 순진하게 믿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박살나고 그렇죠. 예. 아직도 투기적 거래에 뭐 헬스 바이오라든지 네. 아니면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네. 성장 모델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상관없이 더 올라간 종목 많고 그러면 실전 매매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렇죠. 네. 이게 뭐야? 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따라서 금리 정책적으로 한 대로 대형주를 갔는데 이건 뭐야? 근데 그 중심에는 네. 외국인들의 파생 그림자 매매에 롱숏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외국인들은 또 그걸 보고서 또 거꾸로 가갖고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거꾸로 가는데 그것도 전략이거든요. 그거 전략이죠. 예. 패시브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액티브 전략을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서 방향성에서 우리 시장은 이제 뭐 2,200도 가고 2,300도 가면서 롱텀 베이스로 우량주 갖고 길게 갑시다. 이제 네. 금리 인하도 해주고 정부가 재정책 이게 원래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트렌드고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그러면 그런 종목들 사서 롱텀 베이스로 가져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빌려다가 공매도 때리거나 그리고 패시브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성 매매보다는 대차 거래를 이용해서 호재 눈에는 매수가 들어와요. 네. 한 예를 들어서 5월달에 SK 외국인들 중심으로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믿고 순진하게 따라가신 분들은 다 당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눈에 보이는 SK 하이닉스 매수한 거를 네. 일부 빌려다가 공매도 때리거나 대차 거래하거나 아니면 파생 시장 이거 매수할 때 거기에 레버리지 일으켜서 더 하방으로 압력을 해갖고 SK 하이닉스 올렸다 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하방 압력의 파생 시장에서
자기네들도 SK 하이닉스 현물에서는 손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물에서 3 내지 5% 최대면 10%가 손해 봤다고 해요. 네. 그러면 7배에서 옵션은 20배까지 레버리지 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수익을 해갖고 현물에서 마이너스 난 걸 파생 시장에서 플러스를 해갖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 결국에는 그 예. 남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 일반 개인 투자는 못 한다고요. 못하죠. 특히 이제 공매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공매도는 개인은 못하는 거죠. 예, 기관만 할 수 있는. 신용 대주라고 각 네. 증권사마다 예. 매도 때릴 수 있는 그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그거 거의 힘듭니다. 예. 대주거래라고 보고요. 있기는 예.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없다 생각 치시고요. 네. 그냥 기관들과 외국인들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도 페어플레이가 아닙니까? 네네. 자기네들은 빌려다가 그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빌려다가 그냥 시장의 하락해서 뭐 수익 내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그래서 빌려서 그거를 어쨌든 나중에 갚기 전까지는 내 거니까 그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어떻게 전전세 싸게 사서 주식 그렇죠, 갚으면 그렇죠. 차익이 맞아요. 발생하는 거죠. 비싸게 팔고 전전세. 싸게 사서 제가 전전세 같은 전전세. 경우로. 근데 그거를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공매도 하는 거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어. 사이트 가면 그 대차 거래 매일 증분, 네. 그리고 공매도의 그 증분이 그 네. 데이터로 나옵니다. 아 그럼 이 주식이 네. 자기 주식이냐 공매도 주식이냐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금융투자협회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 금융통계, 예. 거기에 대차거래 현황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라든지 사이트 HTS 보면 네. 공매도 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는 앞으로는 예. 이 종목이 외국인이 순매수만 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네. 공매도 현황, 대차거래 현황도 같이 보시면 이게 늘어난 게 또 어떤 분들이 그림자로 이게 방향성 매매보다는 오히려 뒤에 그림자가 더 하방하기 위한 바스켓 매수용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롱숏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용당합니다. 그게 패시브 전략이에요. 패시브라는 뜻이 뭐 소극적 뭐 이런 네네. 건데 예. 시장은 액티브해야 이게 방향성으로 가서 롱텀으로 시장을 화끈하게 갈 수 있는데 네. 외국인들 시각에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요새 요번 주에 그 복귀를 해보면요. 네. 상해 MSCI 들어가기 않길 바랬어요. 네네네. 그거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 외국인들 빠져나갈 바가 막 걱정해서 예. 분석가들도 뭐 1조가 빠져나가니 많이는 5조가 빠져나가니 막 분석 막 했는데 그래서 근데 시장은 그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상해 증시가 편입이 보류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시작하자마자 안 돌래 올랐는데 네. 올라놨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제로 나왔는데 누가 박살낸 거예요? 외국인들. 외국인들. 외국인 그때 매도 물량을 네. 지난 1월 이후로 최대 규모를 쏟아냈어요 시장에. 네. 그래서 시장이 바로 그러니까 조금 좀 좋아지려 그러면 또 박살내고 좀 그리고- 좋아질 것 같으면 박살내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이유를 찾아가는 예. 그런 그리고 작전이네. 6월 11일이 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면서 금통이 금리 인하해줬어요. 예. 그러면 막 환호하잖아요. 예. 야, 금리 인하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는 금리 인하제가 나오면서 증권주나 플러스 붙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뭐야? 해버리고. 이거 뭐 마른 빨래 물 짜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꾸 예. 자꾸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네. 발전된다는 건 결국은 예측이 가능해지고 뭐 투명해진 걸 의미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 2008년 이후에 계속 오히려 더 예측 불허 시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사실 제가 똘끼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저 같은 사람이 돈 버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아, 불만 있어요 지금? 떡볶이나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식적으로 이 상황이면 정식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똘끼를 가지라는 건데. 아 근데 똘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해요. 보면은. 근데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기술적 분석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술적 분석을 미소 거 해서 거저 얻어내는 게 없어요. 저도 외유 내강으로 고생해서. 술한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딴 데서 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 롱숏으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네. 기업의 성장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외국인한테 이제 결제 받아야 되는 생각. 이거 갖고 올려줄 겁니까? 아니면 이용해서 오히려 빌려다 때리실 겁니까?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럼 이게 간단히 해서 잘못하면 가격 제한폭이 이제 확대된 시장에서는 네. 어널리스트 무용론이 나올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경제 제가 어저께 그 금통이 나오면서 점심 때 이 바닥에 좀 방귀 끼는 리서치센터당 후배들이나 친구들 네네. 하도 어이가 없어. 야 모여. 그래갖고 한 7명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미팅했는데 네. 진 빠져 하더라고요. 너무 해도 너무하다. 해도 너무 금리 인하라는 걸 부응해 줬는데 가장 또 생각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네. 3년짜리 국고채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요. 채권 시장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채권 시장이 금리 예.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예. 금리를 인하하면 네. 그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인하에 배팅해서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3년짜리 국고채 수익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내려야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 인하 발표할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 채권가 폭락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더 이상 금리 인하 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 끝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한국 경제력으로 1.5 왔는데 이제 예. 뭐 그러니까 무조건 국고채 매도. 팔아먹. 한국 셀 국고채 셀. 네. 거기에 당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제로했는데 실제 금리는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 가계부채 문제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하면서도 메리츠 네. 때문에 선제적 예. 대응으로 네. 뭘 했다는 거를 한 방에 초를 쳐버린 거예요.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지금 오히려 또 부담만 안게 되는. 그러니까 부담만 더 안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전략이 네. 저는 한번 이 시스템을 흔들까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제는 시장의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네. 그럼 만약에 실제 금리가 깎으로 계속 올라가 버리면 네. 이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 금리 인하해갖고 수 없는 많은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네. 뭐 보험 내는 거, 하여튼 또 그렇죠. 선정하는 것들, 예. 또 여러 가지 많이. 다르죠. 변동이 바뀌고. 그러면 서민들은 금리 인하하고 네. 지가 혜택 받아야 되는데 서민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네. 오히려 이러한 머니 게임에 우리가 당하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그 한국은행이 제가 금리 인하 대부분도 저는 동결할 줄 알았어요. 네. 예, 동결로 해야 정상이다 생각했는데 네. 메르스 선제적 대응을 해갖고 했는데 그 칼을 얼마나 힘들게 뽑았을까요? 네. 매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예. 뽑았는데 부담 가지면서도 뽑았는데 그냥 효과도 없이 그냥 똥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뭔가 이렇게 효과를 내줘야 되지. 네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면 이거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네. 외국계 헤지펀드나 파워게임에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고 지금 뭐 KO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근데 좀 그래도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 뭐 금리 인하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단기적인 어떤 뭐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금리라는 게 또 당장에 효과 나는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 또 발전해 나가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희망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음. 사실 미국이 9월 중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IMF나 세계은행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시점을 더 미뤄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이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한다면 시기가 만약에라도 늦춰진다면 또 효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단 하나 바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네요. 예. 금년 제발 금리 인상하지 마라. 예. 그래서 내년을 좀 넘겨달라. 음. 근데 그거의 뉘앙스를 요번에 이제 FOMC에서 이제 확인이 좀 될 거예요. FOMC 성명서가 제가 알기로는 17일인가 18일 정도 목요일인 있습니다. 걸로 예. 그러면 수요일, 그때 목요일? 이제 성명서 내용에서 만약에 이런 뉘앙스 금리가 금년은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다 하면 그런 대로 좀 안정을 찾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도 금년에 금리 인상 미국이 네. 해주는 그럼 우리는 금리 인하 해주는데 효과 없이 얘네들 인상해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나고 아이고. 예, 네. 요번에 그 과도감하게 결단을 내렸던 네. 금리 인하 효과가 그냥 물거품돼 버리는. 그렇게 되면 뭐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는 그럼 좀 이따가 효과가 없으면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예. 예, 그리고 금리 인하했다가 또 다시 그 인상 시스템으로 가면 그 네. 치명적인 변수는 굉장히 클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거는 약간 음모론적 사고 방식이지만 예. 지금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게 가장 결정적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예. 그 삼성 뉴스 보시면 삼성전자를 타겟팅하는 뭐 엘리엇 패치펀드가 뭐 삼성물산을 공격하고 네네. 뭐 법적으로 뭐 하고 네. 그건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와 연동된 네. 타겟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너무 저평가시켜갖고 어떻게 제일 먼저 한 주에 0.35냐 일반적으로 순자산 가치 기본적인 외국인 틀에 놓으면 1대 0.5가 정답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걸 0.35 이걸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KCC 100기사 딱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판 게임 졌어요, 엘리엇이. 예. 그러면 이제는 100기사의 반대는 뭡니까? 흑기사죠. 흑기사죠. 얘네들이 흑기사를 끌고 와갖고 어, 공격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걱정은 삼성전자로 타겟팅을 잡을까봐 걱정이에요. 아예 타켓을 예, 잡았어요. 타켓에서.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라는 건 전번 방송에 네, 얘기했지만 예. 준깡패 집단 자기네들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거를 규합해갖고 규합해서. 뭔가 또 작업을 해버리면 이건 또 골치 아픈. 그래서 최근 파생 시장에 왜 우리가 이렇게 뭐 금리 인하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상해 증시 안 들어갔는데도 왜 힘 못 쓰면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계속 지금 125만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의 그 어나리스트들 지배가 시각이 바닥 심지어는 심각하게 보면은 100만 원 근처까지 빠질 거다. 아직까지도 20만 원 집비. 만약에 이렇게 네. 되면 2,000개입니다. 대충 1950을 구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는데 갤럭시 S6 쪽 네.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7월 달 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7월 2사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그 삼성전자를 갖고서 롱숏, 선물 합성의 그 롱숏의 헤지펀드들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삼성전자의 저점이 확인 안 됐는데 다른 SK하이닉스니 LG전자 다른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흔들어 버리는 예,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지금 삼성전자도 흔들 수 있는 데인데 예, 뭐 지금 이들은 그게 뭐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바람에 휘청휘청하겠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그 삼성그룹계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혜택을 본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가 삼성그룹주고요. 네. 삼성그룹주의 거의 60, 70%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에 이제 몰빵돼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몰빵의 위험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어찌됐든 홍역을 앓더라도 이건 해결을 해야지 불안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거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와중에서 큰 피해 보지 않고 잘 피해 가시고 또 거기에 수익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참 이게 알면 알수록 재밌고 또 알면 알수록 두렵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딩 같은 걸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그래 좀 안전하지 않냐.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어널리스트도 필요 없다. 그들의 예상도 전문가들의 예상도 완전 180도 달라진다 그러면은 금리는 뭘 내려가고 믿어야 되나? 주식을 하긴 해야 되고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시장은 글로 가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도 뭐 어널리스트 잘 모른다면서요. 아니 어나리스트는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자산운용사. 이제 롱숏 펀드에 맡겨.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월요일날 바로 이제 역사적인 또 상한가 이번에 대폭으로 변경되잖아요. 자, 그 얘기부터 이제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그러면. 이제 또 음모론에 일종의 음모가 있다는. 음모가 있다. 네, 그런